안녕하세요. 고래 사냥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글로벌리 특별한 고래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이제 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있었고, 파월 의장 이야기 이후에도 여러 연준 의원들이 오로지 테이퍼링, early this fall, 가을 일찍 테이퍼링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일단 테이퍼링이 중요하다는 거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국만을 위한 어떤 수단이나 어떤 양털 깎기에 전조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간 미국 연준에서 이머징 마켓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다 무시가 되고, 오로지 그들의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테이퍼링이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게, 아무래도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미국 자본들의 어떤 불평형성이 다소 아쉽고 좀 믿기까지 합니다. 미국이 보는 건 중국이에요. 중국의 어떤 성장이 어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미 러시아를 뛰어넘어서 중국의 뉴클리어 프레트, 그러니까 핵 위협이 우선 러시아보다 중국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 인플레이션이 트랜지토리,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리스크가 업사이드하다,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 어떤 테이퍼링의 어떤 당위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일단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지만 그 전부터 해서 마치 파월 의장의 등장을 염두에 두고 주변에 테이퍼링에 대한 조연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등장을 해서 아니야, 테이퍼링은 좀 생각해 볼 문제야.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커지고 있고, 그나마 미국에서 성장을 많이 이루었지만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급하게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파월 의장은 또 금리에 대한 부분하고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에 다소 안도를 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장기 채권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 빌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간접적인 시사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즉 테이퍼링을 시행하더라도 어떤 재정적인 조건의 어떤 양적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elevate holding of the long term security, 그러니까 장기의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이런 부분들은 강조가 될 것이다. 즉 장기 금리가 일정 부분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추세적인 연준의 어떤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일시적이지만 계속 일드 커브 컨트롤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전문인데요. 이제 spread of the COVID-19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연준의 스탠스에 다소 영향을 주었다. 원래는 올해 말에 테이퍼링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코비드19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이 결국은 연준의 스탠스에 영향을 주어서 당장은 이러한 테이퍼링을 하는 것보다 좀 기다려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을 좀 분석한 이후에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혹시 테이퍼링의 시기가 절대적으로 2, 3개월 좀 늦춰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연준 여러 의원들이 테이퍼링이 옥토버 10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행을 해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미국만 좋아져서, 옛날에도 그랬죠. 2014년도에 미국이 다른 나라 경제를 신경을 써서 이러한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가 과연 그 변수로서 이머징 마켓의 자산의 하락이 과연 연준의 어떤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만을 위해서 시행하는 잔치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단 한 가지, 이런 델타 바이러스 환자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다소 이러한 포지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섹터가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이 전반적으로 2%대 이상 상승을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뱅크 섹터가 1.27% 상승을 해서 전반적으로 자본시장에 훈풍이 분, 이런 상황이었고요.
섹터별로 이렇게 봐도 지금 에너지 섹터가 꽤 큰 반등을 가져왔습니다. 달러 약세가 보이면서 달러로 결제할 수 있는 모든 국제 원유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시장의 어떤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고, 이러한 영향이 과연 월요일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을 해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특색이 CNBC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 과정을 일단 촬영을 했었는데, 일단 팩트는 두 가지 같아요. 테이퍼링은 해야 한다. 연말에 시작할 수 있다. 처음으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타임라인을 일단 이야기를 했고, 그 발표 시점에서 미국의 달러 지수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목격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봐도 그러한 뉴스가 결국은 달러의 하락세를 가져왔고, 국채 수익률도 하락세로 마무리를 한 이런 상황인데, 이제 2014년도 테이퍼링 시에 달러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달러의 일시적인 현상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어떤 트렌드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이게 상당히 궁금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일단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든지 중요한 축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달러 지수가 테이퍼링 이슈보다는 유동성이 한 2-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겪을 것이다. 한 2개월 정도는 유동성에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시장은 받아들였고,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추세는 다소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해도 상승을 하고,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해도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의 확률이 다소 높아진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달러와 비트코인이 동일시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단 발생을 했고, 최근에 이제 2021년 중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규제와 어떤 크랙다운 이슈가 결국은 중국의 위안화 약세에 비트코인이 롱을 하는 이런 정세로 2021년 변질이 됐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위안화하고 달러가 어떤 롱숏 관계라고 하면, 결국은 중국의 위안화에 어떤 숏을 유지를 했던 비트코인이 결국은 달러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고, 중국의 어떤 리스크에 비트코인의 롱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비트코인하고 달러의 어떤 커플링 현상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1월 달부터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급등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까지 비트코인하고 달러는 커플링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장 이제 이러한 유동성 시장에서 달러 약세가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에 상승을 가져왔다.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도 일조를 했고, 난 이제 이러한 그 시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테이퍼링 시대에 과연 달러는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나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를 돌이켜보면 2014년도 초부터 해서 달러 지수는 급등을 했고, 어떤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그다음부터 한참 동안 하락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는 이런 현상을 일단 보였거든요. 그래서 향후로 달러 지수가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2014년도의 상황처럼 달러는 단기 하락을 딛고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미국의 CPI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여러 지수들이 지금 변동성을 키워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10년물하고 2년물 이거를 이제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행의 이제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년물 장기 채권 수익률이 상승할수록 은행의 마진율은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 초 중에서 미국의 2년물 채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10년물보다 좀 강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의 갭이 많이 축소가 됐고, 이제 주말에 미국 파월 의장이 하여간 테이퍼링은 올해 말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튀어오르는 걸 연준에서는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건 2013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도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우량화하는 뭐 그런 상황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은행 쪽보다는 2014년도의 견적을 볼 때 음 은행 쪽에 이러한 예대 마진은 좀 축소될 수 있다. 곧 은행 쪽에는 다소 부정적인 그런 가이더런스가 뭐 제공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과연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뭐 여러 이슈가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음 물론 현물 중에 뭐 거래소 코스닥 기관들이 전부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선물 시장은 유독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이러한 그 선물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결국은 선물 시장을 상승을 시켰고, 이러면서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꽤 많은 금액을 기관들이 매수를 한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보면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그 콘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년 다음 달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이러한 포지션은 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기폭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선물을 기관들이 프로그램으로 뭐 투신, 뭐 보험, 그다음에 뭐 연기금 등이 꽤 많은 양의 매수세를 보였고, 이러한 그 장의 흐름은 뭐 다음 주에도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가 좀 두드러졌고,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뭐 기관은 선물 시장에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인제 영향을 끼쳐서 선물의 어떤 상승이 결국은 기관의 어떤 프로그램 매수세가 등장을 했고, 이러한 그 외국인의 뭐 선물 매수, 현물 매도를 기관이 적극적으로 어떤 현물 매수, 그다음에 선물 매도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콘텐고 현상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많은 양의 어떤 기관의 매수 물량이 일단 쏟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수로 보면 코스피 200 지수가 410.24고 9월물이 410.60을 유지를 하면서 시장 베이시스가 뭐 콘텐코로 전환이 됐고요. 미결제 약정은 한 뭐 27만 계약까지 증가를 했다가 한 2만 계약이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더 포지션이 정리된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인제 지난 주말에 어떤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이 결국 우리 지수를 상방으로 이끄는 그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일단은 기관들의 어떤 그 매수가 이런 프로그램 매수가 다소 뭐 좀 생소한 뭐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고, 어떤 그 외국인들 자체 매도 수량이 결국은 매수로 포지션이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기관들이 이러한 외국인 매도와 다른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는 거는 나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뭐 연말 여러 포지션도 있을 수 있고 좀 복잡한 상황인데, 유독 뭐 두산 퓨어셀, 그다음에 파인테크니스,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 그 KH바텍, 아시아나항공, 하나솔루션, 코롱인더,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을 꽤 많은 양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액티브 펀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액티브 ETF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제 뭐 9월, 10월 이렇게 되면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또 현안 문제로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패시브 자금 외에 그 기관들이 뭐 액티브 자금을 매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그 외국인 기관의 어떤 8월 말에 매수 종목하고 규모는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뭐 셀트리온, 뭐 크래프톤, 그다음에 두산 퓨어셀, 뭐 OCI, HMM 요런 종목들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하단부에 뭐 코롱인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SK 아이테크, 그다음에 LS 일렉트로닉, 뭐 CS 윈드 이런 종목이 예 그 시장에 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셀트리온 쪽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좀 눈에 띄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기관들의 뭐 연속적인 매수세가 한 2주 전부터 이어졌고, 한 인제 뭐 고점에서 일부 기관의 매도세가 있었으나 이게 뭐 결국은 평단을 낮추기 위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금요일 날은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인제 코로나의 위드 코로나의 백신보다는 뭐 치료제가 아니냐 뭐 이런 소문이 있으면서 셀트리온 제약에 좀 매수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다음 거는 이제 두산 피오셀. 이게 인제 뭐 저는 월봉을 좋아하는데요. 일봉상 어떤 그 외국인 헤지 펀드들의 어떤 매도와 매수 이런 변동성을 크게 추정하지 않고요. 두산 피오셀 보면 기관들이 한 3 개월 동안 매수를 했고 월봉상 뭐 많이는 안 올랐어요. 그래서 월봉상 한 3 개월 정도 뭐 기관의 스토킹 현상, 즉 두산 피오셀에 대한
대집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긍정적으로 이게 정고점 부분까지 정고점이 한 65,000원 되거든요. 지금 51,700원 정도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게 당장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대주주 양도 요건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미드 코로나 2, H2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어떤 미래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확실한 성장이 보증이 되고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서 어떤 글로벌리 어떤 확장성장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산 피오셀, 글로벌리,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떤 그 ESG 관련해서 수소 산업 및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미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두산 피오셀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런 관심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파인 테크니스. 이거는 이제 폴더블폰의 이제 힌지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인데, 월봉인데요. 다소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은 있어요. 이게 연속해서 3개월 동안 매수를 했다던가 아니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달 하락을 하고 한 달 상승을 하고 이런 현상이 외국인 기관 동시에 보여지는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소 지금은 좀 고점에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9월 달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 손해는 보지 않겠지만 다소 그 물려있는 이런 상황이 연속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거래량이 터진 구간에서만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7월 달에는 거래량이 죽으면서 운봉을 보였고 기관은 팔았고 다시 이제 8월 달에는 다시 매수를 했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9월 달에 또 이러한 7월 달처럼 또 매도세가 나온다고 하면 또 조정을 겪을 수 있고 이게 1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다소 고통스러운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미래가 보이는 이쪽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2014년도에 여러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이퍼링 시기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나 이렇게 보면 경기 민감주가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정작 2014년도에 국채 수익률은 많이 하락을 했고 달러 지수가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 종목이 그때 미국에서 경기 민감주가 2014년도 테이퍼링 시기에 많이 상승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CNBC에서 나온 이야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어차피 조정을 15% 이상 받았으니까 이런 종목에 글로벌리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코오롱 인더인데요. 이거는 스톡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하단부에 이 월봉이거든요. 하단부 때 매수를 하면 좀 수익을 본 이런 생각이고요. 2021년 2월 달부터 거의 빼놓지 않고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고 특히 7월 달, 8월 달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코오롱 인더 이게 이제 옛날에 얘기한 폴더블폰의 필름을 좀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모 기업하고 같이 2차 전지 장비를 같이 개발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면서 2차 전지의 성장 섹터에 그나마 숟가락을 얹어놓은 이런 상황이라 코오롱 인더에 대한 그런 외국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폴더블폰과 2차 전지 관련 수혜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크래프톤 관련 사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약간 기관들이 어떤 수급에 대한 기대 효과로, 이건 이제 월봉이 안 나오고 거의 한 10일 동안 기관들의 무지막지한 매수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외국인도 이거 매도를 했다가, 한 2주 전부터 매수를 하면서 어떤 그 빈집털이에 나선 이런 상황입니다. 크래프톤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름대로 기대 효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데 설마 이게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아랫꼬리를 잡았다면 꽤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이것도 거의 그 수일 동안 지속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집을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 제약 이런 관련 종목도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백신의 효과보다는 앞으로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런 쪽이 오히려 더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림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4차 팬데믹인 것 같아요. 한때는 글로벌리 한 90만 명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한 75만 명을 상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사망자 수가 확연히 일단 뭐 2차 팬데믹 때는 하루에 한 18,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었는데 지금도 한 8,000 명에서 좀 한 2,000 명까지 상승을 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사망자 수도 그다음에 확진자 수도 어느 정도 피크아웃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위드 코로나로 어느 정도 한 발짝 다가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 수가 한 71만 명 되고 사망자 수가 한 10,0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 또한 뭐 지나가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과연 향후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파월 의장도 이 델타 바이러스를 걱정을 했지만 일단은 올해 말에 뭐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현재 뭐 비둘기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러한 델타 바이러스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한 10월, 11월 되면 어느 정도 진정세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테이퍼링 뭐 이슈가 뭐 신규로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2014년 테이퍼링 이후에 주요한 뭐 변수로 여겨졌던 달러 지수하고 그다음에 10년 국채 수익률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14년도 테이퍼링을 시행한 이후에 일단은 뭐 달러 지수가 뭐 급등을 해서 2017년도까지 달러 지수가 급등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10년 채권 수익률은 금리 인상 전인 2016년 말까지 일단 하락을 했거든요, 많이. 그래서 간밤에 보았던 우리 데이터가 이게 뭐 추세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어차피 달러 지수는 2014년도처럼 뭐 급등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이머징 마켓보다는 미국 지수가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고 특히 이제 뱅크주 같은 경우는 10년물은 상당히 2016년 상반기까지 좀 많이 급락을 했거든요. 채권 수익률이 급락을 하면 일단 뭐 단단기 금리 차 2년하고 10년 중에 10년이 하락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수익률 곡선은 하락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뱅크주한테는 뭐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은 달러 지수가 하락을 했고 지금 연준에서 보여지는 여러 이슈가 있는데 지금 뭐 연준 자산이 지금 8조 달러를 지금 돌파를 하고 결국은 연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좀 어떤 채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게 자산 매각의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 테이퍼링 이슈보다 더 중요한 게 금리 인상과 뭐 자산 매각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상당 부분 유동성이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지금은 여름의 끝 어디선가 우리가 머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의 끝이라면 과연 상승 중인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달러가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달러를 이렇게 찍어도 결국은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이유가 다소 뭐 씁쓸한 그런 분위기를 넘길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2014년도 테이퍼링 이후에 2014년도 말에 국제유가가 폭락을 했고 2015년도 중후반에 상해 지수가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한시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국의 자산을 기축통화로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는 할 수 없이 미국 연준에서 최종 배부자로서 빌리는 그런 공들의 연명을 해서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이라는 그런 두 가지 이슈에 몰린 그런 고가 있는 흐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감사합니다.